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한국 철학과 동서양 철학의 흐름을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는 철학사 시리즈입니다. 오늘 서양 철학의 흐름을 쫓아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이제 철학의 사명은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이 말에 중심을 둔 아주 유명한 인물. 아마 예수 이래로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이 세상을 뒤흔들고 수많은 토론과 저작이 나온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존재가 바로 칼 마르크스입니다. 근데 현실 사회주의 쇠퇴 이후에는 막스 철학은 시효가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저작물이 나옵니다. 그 많은 저작들이 왜 아직도 막스를 읽어야 되는가, 여기에 착안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정말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은 막스의 인간 됨됨이 생애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마르크스라고 하는 큰 존재의 궤적을 한편 살펴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막스를 통해서 창조적인 인간상을 찾아내고자 하는 철학자이십니다. 강영계 교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선생님. 네. 정년을 지난해 하셨군요. 네. 예, 중국 양력을 보니까 서안의 서북대학교 객좌 교수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요? 객좌 교수라 그러는데 명예교수죠. 그래서 저는 양쪽 학교에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지금. 네, 두 학계, 두 대학에 명예교수로 계시는 모습이 아직도 그러니까 강의를 하시고 학생들과 이제 접촉이 있을 텐데요. 오랜 동안 이제 경영학에 의해서 세상이 완전히 다 장악되는 것처럼 보이더니요. 인문적 배경 없이 특히나 이 사회 엘리트층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인문적 소양이 필요하다 하는 인식이 다시 제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학과에도 유능한 학생들이 몰린다 이런 언론 보도도 보고 그랬는데 현장에서 선생님은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아직도 우리는 자본주의 갈 길이 좀 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직은 좀 돈 맛을 보고 기계 맛을 보고 컴퓨터 맛을 좀 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아니로구나, 이게 정말 사람 살 게 아니고 지옥이구나, 이럴 때 인문학이 지금은 태동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인문학이 경영학을 대적하거나 공학을 대적하거나 이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죠.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인간 생산력, 인간 지성의 폭발적인 증가에 근거가 됐던 것들, 그게 바로 인문학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이제 과학적 지식이 너무나 압도하고 또 그것을 컨트롤하는 경영학적인 것이 너무나 커지고,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이렇게 반복되는 순환 과정의 한 모습이고, 또 철학적 관심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 변화의 단초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70년대 그냥 유명한 사람의 유명한 책을 읽는 거지만 등골이 서늘한 그런 기분을 느끼시진 혹시 않았었습니까? 우리가 60, 70년대까지 그 냉전의 어떤 것이 굉장히 강했던 시절에 우리에게 막스란 존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공포, 접하면 안 된 뿔 달린 괴물, 이런 식으로밖에 다가오질 않았었습니다. 우리 학생 시절에 쭉 그렇게 교육받았었으니까요. 독일에 가서 막스를 공부를 하시겠다는 결심을 하는 그 심리적인 배경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한국 사회를 막시즘으로 설명할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까? 그 독일 가니까 공산당도 있고 또 막시스트들도 많고, 도서관에 자유롭게 들어가서 개가식인데 막스 전집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가장 그 세 권으로 된 두꺼운 다스 카피탈이스의 자본론이, 예. 도대체 막스가 가장 잘 알려진 자본론에서 무엇을 얘기했느냐.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6개월 만에 그 세 권을 다 읽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는 거나, 이 자본론은
제가 정말 이를 갈면서 읽었어요. 이건 철학책이 아니더라고요. 예. 철학책이 아니고 17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 영국 산업사회하고 그 영국의 농업 형태, 지주하고 소장농, 그리고 자본가, 그 유산계급하고 노동자들, 무산계급, 이 격차, 그리고 이 격차 벌어지는 그 임금이라든가 잉여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치 경제적인 학대라든가 불평등이라든가 이거를 쫙 기술해내는데 영국에, 그것도 영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 그래서 이건 경제책으로구나 그랬는데, 그리고 여기 와서 80년대 오니까 80년 초 오니까 학생운동이 뭐 좌파 운동 막 하는데 막스 읽지도 않고 어디서 팜플렛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소위 속류 막시즘이라고 그런 거죠. 그렇죠. 일본을 통해서 이제 그렇죠. 통속하게 이 해석되고 쉽게 정리된 막시즘 서적이. 그래서 제가 엄밀히 말하면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 경제 분석을, 정치 분석, 경제 분석을 하면서 인간의 역사적인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예. 인간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을 밑에서 탐구하면서 경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자본론은 주로 경제 철학이다, 이런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습니다. 예. 이 세계와 어떤 이 세상에 대해서 막 해석해 놓은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런 성격의 책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혀 아니죠. 예, 읽혀지기도 참 어렵고. 칼 하이니 마르크스. 1818년 그는 작은 시골 도시에서 태어났다. 변호사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마르크스는 본 대학에 입학해 법학을 전공하다 베를린 대학으로 옮겨 문학에 열중한다. 이후 예나 대학에서 데모크리스트 외 에피쿠로스의 자연 철학의 차이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마르크스는 하이네, 프루동과 교제했고 엥겔스와는 평생 지기지우로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절친한 사이로 지냈다. 그의 나이 30,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자 동맹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이듬해 1848년 엥겔스와 함께 공산당 선언을 출간했다. 그의 철학은 무르익기 시작했다. 정치 경제학 비판, 자본론 1권 등을 출간했으며 그의 나이 60년, 그가 사망한 이후 그의 철학을 계승한 엥겔스에 의해 자본론 2, 3권이 잇따라 출간되었다. 자본론이 출간된 이후 그의 평생 동지이자 경제적 후원자였던 엥겔스 또한 세상과 이별하게 된다. 네, 너무 간략한 감이 있습니다만 막스의 생애적인 사실 좀 들여다봤습니다. 막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또 보니까 집안이 그 랍비 후손이었더라고요. 아버지 자신은 이제 변호사였던 거죠. 지식인이기도 하고 또 종교도 개종을 해서 로만 가톨릭으로 옮겼던 어떤 각도에서 보자면 합리적인 뭐 삶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막스가 그러니까 고달프고 뭐 괴로운 성장 과정을 겪은 그런 존재는 아니었던 거죠. 유복한 삶을 살았던 어린 시절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행복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어렸어부터 상당히 그 내면의 갈등, 예. 이런 것이 많이 쌓입니다. 왜냐? 유태인들 이 박해는 기독교 사회에서는 1300년대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예. 오래돼요. 그리고 1800년대 막스가 1818년에 났는데 1800년대에는 이 유태인 학대가 거의 표면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공적인 직업도 안 주고 예. 뭐 공공의 그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것을 상당히 약죠. 막스 아버지가. 그러니까 기독교를 개정을 했어요. 네. 막스가 태어나기 바로 전에 개정을 하고 이거는 나는 유태가 버리겠다.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 막스 아버지가 워낙 그 아들에 대해서 자유로운 너는 자유롭게 커라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라 그러지만 항상 암시를 줬어요. 유대인이 뭐 요새 세상에 뭐 할 수 있냐. 법학이나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자격 따서 공증을 하고 예. 이런 것으로 먹고 살 수밖에 딴 건 할 수 없지 않느냐. 예. 이것이 커가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한 감정, 아버지에 대한 분노, 이 암시를 강박적으로 주는 거예요. 예. 이건 뭐 편지 보기만 해도 싫죠. 예. 어떤 때는 보지도 않고 그냥 버려버렸어요, 막스가. 이게 아들 막스가 아버지한테 뭐 이런저런 공부하는 얘기를 써보냈더니 무분별한 사상의 탐닉 속에 너는 망치고 있구나 이런 그렇죠, 아버지의 그렇죠. 답장을 저도 읽은 기억이 나는. 근데 그런 생애적인 사실, 특히 그 성장 과정에서 근거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헤겔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커다란 이제 이 서구 지성의 산맥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헤겔과 막스 정신의 요 관계라고 그럴까요?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비판하고 극복했고 뭐 등등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 상식적인 사람들은 헤겔을 비판하고 막스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연대를 재면은 1845년이 이게 하나의 분수령입니다. 네. 1845년 독일 이데올로기 신성가적 이런 그 저서를 쓸 때 자기의 독자적인 사상으로 넘어가고 박사 논문이라든가 또는 헤겔 법철학 비판 이런 걸 막스가 쓸 때는 포이에르바흐 입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 선생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여러 사상가들을 종합하면서 막스가 나온다. 막스. 그리고 또 막스가 자기 독자적인 이야기 하기는 성숙해야 돼요. 그렇죠. 1845년 이전에는 포이에르바흐 입장이 많이 들어가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헤겔에 대한 비판도 1845년 되면 확실히 됩니다. 헤겔은 예. 간단히 말하면 헤겔은 신적인 절대정신이 자기 전개를 하면서 자연이 되고 예술이 되고 종교가 되고 철학 절대지식이 되면서 절대정신이 자기 자신의 열매를 다시 맺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이게 막스가 보기에는 이게는 정신이 물질이고 물질이 정신이 도대체 헷갈린단 말이죠. 막스는 너무 이 꼭대기 관념, 정신에만 팔려있다. 인간이 사는 거는 물질, 감각적인 물질이 기본이 아니냐. 그것도 경제적인 생산관계다. 예. 물질적인 생산관계, 예술도 먹고 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겔은 정신을 물질로 끌어내리고 막스는 물질을 정신의 위치로 끌어올렸다.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버나드 쇼의 약간 독설이 생각납니다. 막스의 모든 철학은 위장에서 나온다.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기죠. 그건 좀 극단적인 예. 해석이죠. 하나 더 알고 싶은 건요. 그 데모크리토스하고 에피큐로스 갖고 초기 그 박사 논문인가요? 그때 연구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헤겔이라든지 그 이후에 뭐 계급론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데모크리토스하고는 전혀 뭐 연관이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관심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건가요? 사실 박사 논문 제목이 데모크리토스와 에피큐로스의 자연 철학의 차이 이건데 에피큐로스는 초기 사상가 데모크리토스를 그 배우면서 스승으로 삼고 물론 같은 세대 사람은 아니지만 그 똑같은 이론을 발전시키면서 비판해서 발전시킨 거예요. 이 막스의 논문을 보면 에피큐로스 입장에서 자기가 유물론 같은 유물론이지만 완벽한 유물론이다. 에피큐로스는 네. 데모크리토스는 불완전한 유물론이다. 그 비판하는 거예요. 예. 그 비교하면서 비판해서 에피큐로스의 휴머니즘, 인간 평등 사상, 윤리 사상, 네. 그리고 유물론 이런 것을 자기 사상으로 벌써 흡수하는 거죠. 고대 그리스 철학을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그 배경은 그러니까 결국 휴머니즘에 대한 그렇죠, 이해, 유물론적인 그렇죠. 배경들 여기서 애초부터 출발을 시켜왔다고 그렇죠. 할 수가 있는 거겠군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마르크시즘을 휴머니즘적인 각도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 주로 서방권의 이해입니다만, 특히 사르트르가 이제 실존주의를 휴머니즘으로 설명했고 그 배경에 마르크시즘이 존재했다고 그렇죠. 하니까 사르트르의 해석은 상당히 이제 적어도 서방권, 특히 거기에 영향을 받은 우리 같은 이 자본주의 영향권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보편적인 설득력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휴머니즘적인 입장에서만 마르크스는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어려서부터 마르크스가 유태인들이 직업도 못 가지고 독일 사회에서 불평등.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쌓여 있던 거예요. 네. 어떤 억압에 대한 불평등. 예, 예. 그리고 이제 결국 대학 생활을 하면서 영국 자본주의라든가 프랑스 혁명 이런 것을 접할 때 과연 인간은 너무 불평등하다. 너무 한쪽에서 너무 착취하고 한쪽엔 너무 억압을 당한다. 네. 이것은 목숨을 바쳐서 인간 평등을 실현해야겠다. 그래서 결국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거의 활동하게 된 거라고 봅니다. 예. 아까 초반에도 조금 얘기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자유롭게 하는 세상이어서 말이죠. 그전엔 제가 학생 시절엔 섬뜩했습니다. 표현 자체가 참 쉽지 않았던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일련의 사회주의적인 어떤 흐름이 생겨나는데, 그런 흐름들 앞에서 이제 마르크스는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다. 나는 과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입장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시대적 배경이며 또 마르크스가 기존의 사회주의자들하고 차별화하고자 했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통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면 마르크스가 만들었고 마르크스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생겼다. 아닙니다. 예. 우리가 공상적 사회주의 사상가들이라 공상적 사회주의 사상가들이라고 마르크스 바로 이전에 1700년 말 1800년 초 세 사람을 얘기합니다. 프랑스의 후리에하고 그리고 영국의 오웬하고 그리고 이 프랑스의 또 생시몽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르크스가 왜 자기의 사회주의를 과학적 사회주의라 그랬냐. 이 당시는 1800년 초, 1700년 말, 1800년 초는 사회 겉모습을 보면은 각 나라의 왕권이 아주 확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안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내부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막 일어났고 이 일반 서민들이 귀족들에 대한 노동자나 상인 서민들이 귀족에 대한 반항, 이것이 겉에는 안정된 왕권, 안정된 자본주의지만 속에서는 이 반항, 이것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사유재산을 없애야 인간이 평등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다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게 인간의 사유재산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헤겔이 말한 이성에 의해서 인간은 이성, 이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성, 질서 있게 사물을 처리하고 바라보는 이성이 있다. 이 이성으로 인간의 사유재산을 철폐하고 평등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마르크스가 보기엔 그건 관념이다. 그런 건 없다. 구름 잡는 소리다. 결국 경험, 감각 경험이 중요하고 감각 경험에 직접 부딪히는 거는 이 유물론적인 물질적인 생산관계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가 자기는 경험 감각 경험을 중시하는 나는 과학주의다. 예. 내가 지향하는 사회주의는 과학적 사회주의다. 이렇게 거기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르크스도 스스로 나는 과학을 한다고 언명을 했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그 오프닝 하면서도 말씀드린 건데 이 포일바크의 태제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해서 이제 소위 프랙시스라고 하는 실천의 문제. 이 마르크스가 모든 사람은 이제 사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 사상은 세상을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실천 행위로 나서야 된다라고 이제 추동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중에 실천이라는 범주가 아예 마르크스로 인해서 아주 두드러지게 이렇게 영역화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에 제가 이 책에 한번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실천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사고의 진리, 즉 현실성과 힘과 현세를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철학자들은 세계를 단지 다양하게 해석했다.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네. 막스는 결국 지금까지 이론 철학이었다. 지금까지 철학. 나는 실천 철학이다. 이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실천은 이론을 도외시한 건 아닙니다. 예. 막스는 지금까지 한 사람들의 이론들 나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희들은 그것만 가지고 있지만 나는 거기에다 플러스 실천이다. 변화시킨다. 네. 이것이 철학이 아니겠느냐. 저도 막스와 공감합니다. 예. 마르크스가 엥겔스에게 보낸 편지들 중 내가 비즈니스를 할 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소중한 친구야. 모든 이론들은 회색빛이고 오직 비즈니스만이 초록빛이네. 아쉽게도 나는 너무 늦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구만. 내 아내 예니가 아프네. 딸도 아프네. 나는 무일 뿐이라 의사를 부를 수도 없네. 거의 열흘 동안 나와 식구들은 빵과 감자만으로 끼니를 때웠네. 오늘은 끼니를 때울 수 있을지 의심스럽네. 뉴욕 데일리 트리뷴지에 데이너를 위한 논문을 쓰지 않았네. 왜냐하면 동전 한 입 없어서 미리 신문을 사서 읽지 못했기 때문이네. 빵집, 우유가게, 홍차점, 정육점에는 빚만 있네. 네, 막스가 엥겔스에게 보낸 아주 궁상맞은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빵 사 먹을 돈도 없다고 이런 처절한 모습의 그런 얘기입니다. 망명지에서 참 힘들었던 거죠. 예. 한 사람의 이 막스라는 망명자에게 엥겔스라는 사람은 참 절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 후원해주고 책을 내는데 도와주고 같이 또 공동 저자 노릇도 하고. 선생님은 그 엥겔스의 역할, 영국 망명지에서 막스의 삶에 있어서 엥겔스의 역할을 어떻게 보십니까? 막스하고 엥겔스 관계를 김 선생님이 뗄 수 없는 관계로 얘기했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이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을까? 저는 이런 관계는 1842년에 엥겔스가 막스를 처음 만나요. 2살 어립니다. 엥겔스가 막스보다 2살 어려요. 그때 이미 막스한테 이 전기가 온 거예요. 찌리로. 나보다 2살 위인데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42년에 만나서 45년에 3년 후에 그 독일 이데올로기 이거를 같이 씁니다. 예. 막스하고 공조를 해요. 막스 아주 어떻게 그렇게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48년에 공산당 선언, 우리가 공산당 선언 이미 잘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 짧은 겁니다. 아주 짧은 팜플렛 비슷한 건데 이 공산당 선언은 사실은 초안은 엥겔스가 잡았어요. 예. 이걸 우리가 막스의 공산당 선언하지만 초안은 엥겔스가 잡았어요. 막스 엥겔스 교우 관계는 일생을 거의 40년을 돈을 대줬어요. 막스 먹고 살게. 네. 처음에는 별로 맞대죠. 나중에는 충분하게 41년을 그거는 형제 이상이에요. 그쵸. 사상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형제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예. 그렇게 모든 돈을 다 엥겔스가 아버지 눈에 나면서까지 그 돈을 주고 말이죠. 이런 게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자본론이 7권 나왔는데 2, 3권은 막스가 죽고 나서 엥겔스가 그 원고 손으로 이렇게 한 거를 다 교정을 봐가면서 막스가 인쇄한 거 교정도 봐가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막스라는 인물은 아주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이 위대한 사람은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노동해야 된다. 인간은 모두가 노동해서 노동자 사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노동 한 번도 안 했어요. 자기 밥벌이 못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하다못해 바지도 없었어요. 늘 바지를 전당포에 갖다 맡기고 담배, 술
담배, 술도 싸구려. 그리고 돈 엥겔스가 돈 생활비 붙이면 생활비 몇 번 안 주고 그걸 가지고 또 가서 도박을 해요. 예. 막스는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결국 그런 위대한 사상을 남겼다는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네. 막스와 엥겔스의 관계가 그래도 왜 중요하게 거론되는가 하면 역시 이제 보통 자본, 우리가 자본론이라고 부르는 그 책의 이제 저작 또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자본론이 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들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아마 잉여가치론 이런 맥락 속에서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 영국에는 농업하고 공업, 봉건주의에서 이제 농노에서 자유농민이 생겨 소작농이 생기고 지주하고 소작인이 생겨서 거기에 이제 지대 소작인이 그 지주한테 지대를 바치는 이 구조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임금만 받고 일하는 거. 여기서 막스가 오늘날 이 노동운동, 노동조합이라든가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그 기여를 한 것이 뭐냐면 잉여임금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헤겔의 영향도 받아요. 헤겔은 인간의 정신, 의식이라는 거는 하나는 말을 듣고 노예가 되는 노예, 하나는 주인의 의식이 있다 이게요. 이거를 정신현상학에 얘기했어요. 의식이 주인과 노예로 갈라진다. 막스가 이거는 헤겔은 정신에 아니야. 정신에서 이런 거 아니야. 실제로 이 산업사회에서 보면은 공장에서 보면은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눠진다. 네. 주인과 노예다. 네. 그러면 왜 주인과 노예가 생기냐? 그러니까 노동, 임금, 상품 가치 시장에는 이 상품 가치 마이너스 임금, 노동이 빼면은 남죠. 요거 잉여다 이게 나머지는 쏙 모르게 이렇게 한다 이게. 이거는 그래서 노동조합 나중에 막스의 자본론에서 아주 이거는 정말 엄청난 게 폭탄이에요. 예. 17, 18세기적인 시대적 맥락 속에서 소위 억눌린 자들의 현실 상황을 아주 명료하게 개념화시켜서 계급이라는 것, 잉여가치라는 것, 이 관점을 수립해 줬고 행동으로 이끌게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후에 결과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이전에 참 인류에서 숙고해 볼 만한 그런 명제를 던지고 인류에게 숙고해 볼 만한 명제를 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국가 제도에 대한 건데요. 사실 그 20세기 접어드는 과정 동안에 이 국가 문제, 도대체 나라라는 게 왜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제 문제 의식이 있어서 소위 무정부주의라고 번역하는 아나키즘적인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이제 존속하는 한 흐름이 있고 이건 우리나라에도 유입돼서 아주 큰 이제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또 마찬가지로 국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막시스트들에 의해서 있었고 말이죠. 막시즘에서 바라보는 국가라는 제도는 어떻게, 특히 막스가 바라본 국가 제도는 어떤 것입니까? 그건 하나의 역사적인 그 사건이 있었어요. 막스하고 바크닌 아마 그 바크닌이라는 그 상당히 무정부주의의 대표적인 소련 사람입니다. 예. 그 막스와 아주 쌍벽을 막스에게 대해서 호감을 가져요. 막스, 너가 그런 어떤 노동운동하고는 난 절대로 찬성한다. 그렇지만은 막스 너는 공산주의 국가를 지금 주창하고 있다. 막스도 국가가는 막스는 그 당시에는 공산당 혹은 노동당이 공산당이고 노동당 일당 독재에 의한 정부 국가 이것이 필수적이다. 네. 그러나 막스가 궁극적으로 바랐던 거는 결국 바크닌과 유사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과정으로서 그러니까 꼬민정부는 과도기적인 것으로 바라본다. 그렇죠. 이렇게 하신 거군요. 그런 국가나 정부, 공산주의 국가,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 정부는 과도기로 필요한 것이지 네네. 이것이 모든 시민이 평등하고 자유로울 때는 그런 정부는 필요 없다. 우리가 현실로 목격한 또 현실 사회주의 국가를 보면 국가가 과도기는커녕 그렇죠. 국가를 계속 강화시켜 나오는 그런 과정이었으니까 말이죠.
네, 강 선생님하고 이제 막스 두 분의 대화인데 마무리에게 칼 포퍼가 나오네요.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이 책으로 참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면서 뭐 단순한 막스 사상의 우파적 비판가가 결코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막스주의라는 말이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상적 계열성을 낳게 되는데 아마도 내용인은 정말 혹독한 비판가로서 이 칼 포퍼의 이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이건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열린 사회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죠, 말하자면. 이것에 어떤 적이 되는 사람들 세 사람을 꼽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람이 플라톤, 헤겔, 그다음에 막스. 거기에 이제 하나 끼자면 플라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대체로 어떤 사상의 출발점을 열어놓는단 말이죠. 버퍼는 열어놓습니다. 이쪽 관점도 있고 저쪽 관점도 있고 이게 다원적인 생각인데 예. 플라톤은 땅 때립니다. 포퍼가 보기에 이데아가 있다. 선의 이데아, 절대적인 선의 이데아가 있다. 이거 없애버리면 플라톤 할 말 없어요. 플라톤 할 말. 그 다음에 헤겔은 절대 정신이 있다. 신적인 절대 정신이 있다. 자기 전개를 한다. 이거 없애버리면 헤겔 할 말 없어요. 네. 변증법도 나올 데가 없대요. 막스가 인간의 기반, 인간 생활 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토대는 물질적인 생산관계다. 막스에서 이거 없애면 막스가 나올 수 없단 말이죠. 포퍼가 지적한 건 네. 일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닫힌 사회가 되고 어떤 개방성은 없고 다양성도 인정되지 않고. 예. 그런 닫힌 사상으로서의 막스 비판도 이제 생겨나지만 이 현실 비판을 하되 막시즘을 조금 원용을 해서 막시즘 입장에서 출발을 했으나 어떤 그 노선 수정을 해가면서 이제 영향을 미친 여러 집단, 그 중에서도 소위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집단이 1960년대에서부터 한참 동안은 서방권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걸로 압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대학가에도 프랑크푸르트 학자들의 이 저작물들이 상당히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으니까요. 일단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무엇을 받아들였고 어떤 점에 변화를 꾀했던 걸까요? 우리가 보면은 1980년대 보면은 제가 이제 귀국해서 보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이거는 전혀 100년이 더 지난 사회인데도 예. 막스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막스 그대로 하겠다. 그대로. 예. 이건 어리석은 거죠. 예. 교조주의라는 거죠. 이건 그게. 어리석은 예. 거예요.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그런 거 보면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여전히 그 변형시키면서 네. 막스에서 받아들일 거는 혁명, 이 어떤 그 인간 불평등에 대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입니다. 결국 그냥 돈만이 아니에요. 어떤 권력이라든가 자유라든가 네. 이런 교육의 자유라든가 뭐 교육의 권리라든가 뭐 언론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 이 계급 차이를 줄이기 위한 사회혁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노동자의 혁명이 필요하냐? 그것은 달라졌다. 호르카이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노동자도 생산 수단을 가질 수 있다. 요새 보면은 노동자인데 그 화물 노조 같은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노동자인데 그 몇 억짜리 이 중기 이 굴착기 이런 거 몇 억짜리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한 번 나가면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벌어해. 이게 노동자냐 과연? 생산 수단을 갖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당수가 이거는 막스식으로는 안 되겠다. 시대가 달라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과학에 의한 사회혁명이다. 학문 말은. 예. 특히 철학이라든가 자연과학 그리고 사회과학 특히 인간 경제학이라든가 지성의 힘을 법학, 이제 그러죠. 중시한 거죠. 지성에 의한 예. 학문에 의한 사회혁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버마스에 와서는 이것을 커뮤니카지온이라고 해서
의사소통을 해야겠다. 인간과 인간끼리, 사회와 사회의 의사소통을 할 때 사회 변혁이 가능하다. 예. 근데 막스가 시효가 지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막시즘이라는 게 항상 그 현실 사회주의 국가 결성의 토대가 됐던 그런 각도에서만 자꾸 얘기를 하게 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스가 가졌던 어떤 사상적 체계의 한 흐름은 인간에게 또 이상주의라는 측면, 또 억압으로부터의 이 해방을 원한다는 인간의 아주 구원한 욕망들,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그에게서 계속된 탐구의 어떤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지금 우리 2000년대 접어들어서 막스의 위치, 존재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막스와 막시즘은 우리가 다양하게 봐야 됩니다. 예. 그 한쪽만 본다면은 그 막스가 과연 그런 공산당 일당 독재의 공산당에 의한 공산주의를 원했느냐,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네. 막스가 마지막으로 내세운 것은 과학적 사회주의입니다. 예. 과학적 사회주의. 그걸 공산주의라고도 그랬지만은, 막스는 사실 국가나 정부를 막스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궁극적으로. 예. 그 사회를 조직해서, 공산주의 사회를 조직해서, 혹은 노동자 사회를 조직해서 모든 사람이 노동자가 되는 사회, 이것이 궁극적인 것이고, 노동당도 궁극적인 사회는 없어요. 공산당도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사회주의, 모든 인간이 노동자가 되어서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다 모든 인간이 생산자가 되는 이러한 인간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당, 공산당이 필요하다. 막스는 아마 이것을, 막스 보고, 지금 살아 있어서 막스 보고 물었다면, 이것은 가능한 한 공산당과 노동당에 지배하는 이러한 역사 기간은 짧아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했을 겁니다. 네, 이제 낭독의 힘이 함께하는 순서, 울림이 있는 인문학 코너입니다. 자, 오늘 막스에 대한 뭐 공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선생님 저 중에서 좀 한 부분 인상 깊은 데를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전통 철학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 것이다. 그렇지만 나와 엥겔스의 목적은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독일 전통 철학은 일반적인 관념들을 일반적 보편적인 인간학적 범주로 번역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와 엥겔스의 목적은 보편 관념들의 역사적 원천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결국 사상이나 언어는 그것들 자체로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 삶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네, 읽어주신 대목 중에 나와 엥겔스의 목적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유물론적인 태도일 수도 있고, 관념론에 대한 극복의 의지, 뭐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죠.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사실 이 철학 시리즈를 하게 되면요, 좀 상투적인 질문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강 선생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 막스라는 존재의 의미, 그리고 또 앞으로의 전도, 여기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막스 같은 사람 보면 그 죽을 때까지 자본론, 그 온갖 신장, 간장, 눈, 뭐 폐, 모든 것이 망가지면서도 자본론 세 권을 쓰고, 그 여기서 추방당하고 저기서 추방당하고 먹을 거리 없고 감자 한 알도 없고 옷도 없고 이러면서도 결국 대형박물관에 가서 그 자료 수집을 하고 저녁에 와서는 촛불 켜놓고, 그리고 종이도 없어서 휴지에다가 그 원고를 쓰고. 논어에 보면 성자 성야라는 말이 있어요. 성자는 성 이룬다. 인간 막스는 그 불행하고 병 걸리고 정말 구걸하고 엥겔스 일생 치사하게 살았지만은 자기 정성을 다해서
인간적으로 저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예. 또 하나는 막스의 휴머니즘을 어떤 사람은 어떤 그 별로 가치를 안 두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사회혁명 여기에 두지. 그런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사회혁명은 인간평등하고 자유롭자는 거 아니냐. 예. 결국은 원초적으로 유태인 신분을 태어나서 이 갈등 그리고 억압받는 이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거. 하나의 인간적인 해방을 추구하려는 원초적인 그런 하나의 이 갈망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휴머니스트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럼 제가 막스가 옳다는 아닙니다. 막스의 이런 점, 공산당 그 과정으로 이거는 현실을 잘못 본 거다. 또 이상 모든 노동자, 인간 이것도 좀 잘못 본 거다. 인간의 차이가 있다. 인간의 차등을 인정하고 그 차등을 메꾸려고 애쓰는 이것이 오히려 막스를 보충하는 거다. 막스를 비판하면서 막스한테 한 수 배우면서 막스를 보충하는 거. 예.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닌가. 예. 균형 잡힌 생각으로 저도 바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막스에게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여전한 유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성사적인 관점에서라도 지식인의 어떤 기본 교양으로서라도 막스 저작물 독서는 여전히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